나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굳어 있었다. 남편은 신우이랑 침실에서 웃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내 이름으로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이제부터 그 배신자들에게 되갚아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신 나간 건 나 말고 당신들이야. 엄마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새벽 2시. 나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안방에 불이 꺼졌는데 침대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는 너무 낯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용히 좀 해, 안 했길라. 침대 위 웃고 있는 여자는 신우이였다. 속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 남편 허벅지를 비비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핸드폰 카메라를 꺼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침실에 CCTV를 설치했고 남편과 신우이의 비밀은 더 깊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일 같이 나의 존재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한 게 있었다. 그 자리에 친정엄마도 있었다. 엄마는 남편 옆에서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걱정 마, 사위. 걔 이름으로 등기 넘기는 거 내가 할게. 사인. 걔는 원래 멍청해서 이런 거 몰라요. 그 말에 남편은 혀를 차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이제 얘만 병원에 좀 쳐넣으면 게임 끝이네요. 내가 낳은 아이라는 이유로, 내가 우울하다는 이유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두 인간. 그 다음 날 친정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세연아, 오늘 인감증명서 좀 발급받아와. 명의를 좀 정리해야 돼. 너 모르게 넘어가면 곤란하잖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그리고 곧장 법무사를 찾아갔다. 거기엔 이미 등기 이전 서류가 접수돼 있었고 서명은 내 이름으로 위조된 필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옆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했다. 끝까지 가자. 날 미치게 만든 너희가 결국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니까.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등기 이전 신청서. 남편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엔 자신의 위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조작된 필체였다. 법적으로 이상 없고요. 절차는 곧 완료됩니다. 법무사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치맛자락을 틀어쥐었다. 저 인간들이 진짜로 내 걸 다 넘기려 했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요즘 너 좀 불안정해 보여. 병원 한번 다녀와. 나는 참았다. 내가 아픈 거야? 아니면 당신들이 아픈 거야? 며칠 뒤 집 우편함에 도착한 봉투를 뜯자 정신과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불안정한 정서, 감정 기복, 피로 호소 입원 요망. 하단엔 세연의 서명과 인감이 또렷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접수대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정도훈 님이랑 같이 오셔서 진단 받으셨어요. 제가요? 언제요? 일주일 전인데요? 나는 손이 떨려서 병원 밖 벤치에 주저앉았다. 이 인간들 날 정말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과 신우이가 거실에 있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세연아, 내가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신우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뻔뻔하게 말했다. 언니 요즘 눈빛이 이상하더라. 엄마도 약 먹고 나아졌잖아. 병원 가봐. 그 순간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친정엄마가 나왔다. 그래, 너 약간 이상해졌어. 정서방,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입원시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내가 예전에 땄던 인감도 아직 있잖아. 세연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남편, 신우이, 친정엄마의 대화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서명을 조작했고 병원 서류까지 만들었으며 이제 정신과 강제 입원만 남겨두고 있었다. 너희가 나를 병원에 쳐넣기 전에 나는 너희를 법정에 끌고 가줄게. 그날 밤
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CCTV 원본, 위임장 위조 서류, 병원 녹음까지 전부 USB에 담아 제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전부 걸게요.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인간들과 이제 피 튀기게 싸울 겁니다.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할 때였다. 거실 탁자 위에 USB를 내려놓은 세연은 짧게 말했다. 어머님, 이 안에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끝까지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이랑 딸이? 그것도 내 자식끼리 그런 짓을. 입을 틀어막은 시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을 제 서명 없이 넘겼고 정신병원에 저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위조 진단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내 친정엄마랑 짠 거라는 거지? 네. 제 엄마가 제 남편과 손잡고 딸인 저를 병원에 보내고 제 집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남편 집으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시누이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 이게 니들이 싸질러 놓은 짓거리야. 그 여자한테 뭐가 부족해서 동생이란 년이랑 그런 짓을 해? 남편은 당황했다. 엄마, 그건 오해야. 그건 그냥. 그냥이 뭐야. 그냥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더만. 내가 뭔데 마누라를 병원에 보내? 너 인간이야?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엄마, 그 여자 예전부터 이상했잖아. 얼굴도 축 늘어지고 맨날 멍하니 있고 오빠가 불쌍하니까 내가 챙긴 거지. 시어머니의 손이 그대로 시누이의 뺨을 갈랐다. 너도 내 자식이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그게 인간이야? 내 동생 남편이랑 저러고도 뻔뻔하게 앉아 있어?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치고 일어났다. 그럼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걔가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해봐. CCTV 몰래 달고 USB 들이대고. 잘했지.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직도 너희를 착한 줄 알았겠지. 세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장면을 차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기 편에 섰다는 사실은 전세가 역전됐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피고는 남편, 시누이, 그리고 친정엄마입니다. 재판정안은 조용했다. 치료를 권했는데 갑자기 이혼 소송을 걸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남편이 기자 앞에서 말했다. 손에 든 종이에는 우울증 치료 내역서,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 그리고 세연의 이상행동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CCTV로 가족을 감시했어요. USB에 녹취를 담아서 협박하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기사는 다음 날 오전에 떴다. 재력가 부부, 정신질환으로 파탄 위기, 남편 측 주장 논란. 세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인간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해서 날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세연아, 엄마가 기자랑 통화했어. 네가 정신병? 그럼 난 뭐가 되니? 내가 내 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같은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선 언론 대응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신질환 주장은 전부 허위이며 의도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는 친정엄마에게도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쯤에서 그만두면 안 돼? 정말 날 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너는 그게 필요했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아니, 당신은 날 이용했어. 내 남편과 손잡고 내 집을 넘기고 날 가둬두려 했지. 그게 엄마야? 가족이야?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서명을 마쳤다. 고소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위임장 위조, 주택재산 탈취, 명예훼손, 사기 및 공동모해. 법정 싸움은 시작됐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방청석엔 기자들과 지인들이
피고석엔 남편과 시누이, 친정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다. 남편은 넥타이를 곧게 펴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시누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친정엄마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가가 법정 중앙에 선 순간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병원에 보내려 했고, 제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세연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서명 위조된 위임장, 정신병원 상담의 허위 진단서, 시누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심지어 친정엄마가 돈을 받고 위임장을 건넨 녹취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는 본인의 서명 위조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는 왜 허위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어머니가? 남편은 실수로 말해선 안 될 단어를 뱉었다. 곧바로 판사는 시누이에게 질문을 돌렸다. 당신은 당신의 오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도와주려고. USB에 담긴 영상, 그리고 사진 속 침대 위 당신의 모습은요? 시누이의 입이 닫혔다. 친정엄마는 숨을 몰아쉬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 여자는 원래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정상이 아니었고, 다들 알잖아요. 난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이야. 그 소리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떨림없이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 저지른 일이니까 가족끼리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을 때 저도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가 심리를 명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판결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남편은 시누이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침대 위 사진까지 찍혔을 줄은 몰랐어? 아니, 그걸 왜 그 집에서 하냐고? 우리 집에서! 시누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되받아쳤다. 그럼 호텔 잡아줬어야지. 맨날 집엔 안 들어오고 언니랑 싸운 다음 날 나한테 울고불고 했던 건 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지금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두 사람의 싸움은 격해졌고 그 옆자리에서 침묵하던 친정엄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년이 왜 저렇게 치밀했는지 지금이라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그 차 안의 대화 전부가 세연의 휴대폰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나는 이미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와 소형 도청기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며칠 후 나는 동네 조용한 카페 한쪽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했다. USB 안에 있던 영상 외에도 추가로 확보된 녹취가 이겁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 파일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여자는 정신이 이상해. 예전부터 틱틱거리고 내 가족이랑 어울릴 급이 아니었다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이걸 공개적으로 배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연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가짜 가족한테 가려졌던 진실, 이제 모두 보게 할 거예요. 밤, 남편은 혼자 술에 취해 들어왔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세연이 남긴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마트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고 그 안에 낯익은 영상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와 시누이가 침실에서 서로를 부르며 웃던 장면. 그 영상은 세연이 미리 예약 설정해둔 복수의 서막이었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다. 가족 내 근친 의혹 충격적인 영상 공개. 화면엔 블러 처리된 침실 영상 일부와 함께
기자의 멘트가 흘렀다. 해당 영상은 아내가 수년간 감내해온 고통의 기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여성의 용기 있는 폭로가 우리 사회의 침묵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 뉴스는 순식간에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신우이 정민은 한밤중처럼 어두운 방에서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됐고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전화기 너머로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짓이야. 다 너한테 돌아간 거야. 오빠가 하자고 했잖아. 난 사랑했을 뿐이라고.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곧 숨죽인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가족, 친구, 직장 하나씩 사라졌다. 남편 재민 또한 회사에서 정직을 당했고 친정엄마는 그 소식을 들은 뒤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세연은 다시 그 집에 들어섰다. 법적으로 분리된 재산 목록 중 본인 소유로 확정된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다. 남편 재민은 당황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세연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얘기해보자. 그의 얼굴엔 애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세연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 얘기했잖아. 넌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끝났다고. 그 말에 신우이 정미도 황급히 나왔다. 그녀는 얼굴에 선글라스를 쓴 채였지만 그 안의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제발, 영상 내려줘.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세연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 죽은 적 없어. 너희 둘 때문에 매일 죽어갔을 뿐이지. 이제는 매일 살아갈 거야. 내 인생으로. 트럭이 떠나고 그 집은 텅 빈 채로 남았다. 가장 귀한 걸 잃은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며칠 후 세연은 새로 얻은 원룸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위자료 1억 입금 확인됐습니다. 언론사 기사 배포도 정리됐고요. 세연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려 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맺혔다. 진짜 끝이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기도 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 한 사람. 그녀의 용기와 단호함이 이 세상의 어떤 거짓보다 더 단단했기에 마침내 진실은 이깁니다. 늦깎이 극장은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극장에서 또 만나요.